자, 앞 시간에 도 얘기했는데 아마 다음 학기부터는 여기 강의 영상 촬영이 잘 준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더 여러분들 편하게 강의 진행하고 수업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7 강의실 바뀐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이번 겨울방학 때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오늘 할 내용 아직까지 쉬워요. 사실 뭐 상론 뭐 그래요. 인커텀스를 배운다 하더라도 인커텀스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약 승낙 사전 제작 강의 때 청약 승낙에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그때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부가조건부 승낙을 할 때 실질적 변경이 뭐냐에 대한 이슈에서 CISG가 이렇게 실제 CISG 그 조항을 보면 이렇게 나열하듯이 예시를 들고 있어요.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조건, 분쟁 해결 조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무역 계약에 팔 때 기본 조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한 사람이 없어요. 국제법이 있느냐? 없어요. 국제 규칙? 없어요. 누가 정했느냐? 그냥 교수님. 책 만들 때 그냥 정했어. 근데 그 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면 그 CISG 얘기를 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 부가조건부 승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한다고 하면 거래 대상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21번 슬라이드에 있는 조건들이 기본적인 조건이고, 적어도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게요. 품질 퀄리티죠. 계속 그 얘기를 할 텐데 미리 딱 얘기를 하면 품질이든 가격이든 수량이든 결제 방식이든 선적 방식이든 포장 방식이든 분쟁 해결 방식이든 그거를 정하는 룰은 뭡니까? 룰? 이거예요. 합의한 경우. 여기서 합의는 누가 했어요? 물건 파는 사람하고 물건 사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하고 물건 사는 사람이 이 품질로 거래하기로 했어. 이 가격에 거래하기로 했어. 이날 선적하기로 했어. 이 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했어.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곤란할 게 있나? 합의가 없는 경우 CISG. 자, 이게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안 듣고 강의 자료를 보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 CISG에 따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CISG를 찾잖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CISG요?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쿠션이 먹어서 들어가는 이야기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하잖아요. 물품을 매매를 하잖아요. 물품을 매매하는데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 품질이든 수량이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 도대체 뭘 팔겠다는 거야? 뭘 사겠다는 거야? 얼마 사겠다는 거야? 넌센스예요, 넌센스. 자, 그래, 품질은 그럴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품질 구분이 없는 물품도 있잖아, 사실. 수량, 가격,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다 하고 물건 팔아요? 물건 사요?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양 당사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약과 승낙을 했고 배틀 오브 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거래라는 걸 하는 거잖아. 당연히 파는 사람은 비싸게 받는 게 좋을 거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는 게 좋은 것일 거고 계속 그 어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느 최적의 가격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속 교섭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정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무역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 거래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거래를 하는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이 정해진다라는 입장이 당사자 자치의 원칙입니다. 당사자 자유의 원칙이자 거래 자유의 원칙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CISG, 인커텀스, UCP 600 다 개무시해도 돼요. 그걸 지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하기에는 파는 사람 마음 따로, 사는 사람 마음 따로 그거 교섭하다가 하세월이거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인커텀스 대로 하자. 적어도. 그거예요. 그런 컨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잘못됐어. CISG나 인커텀스가 있어서 그거에 따르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뭐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정하면 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역 거래에서 그렇게 당사자 자유의 원칙,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쓰든 아니면 그냥 메일을 주고받은 거를 모아서 하나의 완전 합의 조항을 만들든 그거는 자기들의 마음이고 자기들 자유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 계약의 조건이나 거래 내용 중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못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거래 계약서에 집어넣지 못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 빠졌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이벤트로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계약서를 봤는데 그거와 관련된 계약 조항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이 나타난 거지. 그럼 그 예측 불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대비로서 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느냐?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거지.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때 CISG. 그래서 CISG에 CISG 7조에 그 얘기가 있어요. CISG가 보면 여러분들이 무역계약론을 공부하게 될 텐데 가보면 CISG 실제 조문을 보면 되게 너프하게 라이브해. 직접 없어. 뭔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냥 좋은 게 좋다 수준으로 끝나요. 뭐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배고프면 밥 먹자 수준이야. 규정해놓은 꼬라지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돼. 뭐 너무 당연하잖아. 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서 인도할까? 물품을? 아니잖아. 근데 그런 수준으로 되게 있어요. 그 쉽게 말하면 아주 무역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CISG에 잘 없습니다. 인도를 한다라고 치면 어느 지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매도인의 역할이 끝나고 매수인의 역할이 시작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CISG. 오히려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어디냐면 인커텀스에 있어요. 근데 인커텀스는 인커텀스고 CISG는 CISG거든. 역할이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CISG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혹시 자기들이 만든 이 협약 내에 규정된 게 없다면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안이 없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협약 CIS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제거래의 어떤 통일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성격 그리고 당사자들의 어떤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정 안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준거법에 따라. 그럼 준거법은 뭔데? 준거법이 영어로 가버닝 로우라고 합니다. 아마 상무론 시간에는 사실 우리가 준거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아요. 사실 계약론 가서 다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매도인이 한국 사람이고 매수인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법을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미국법을 적용하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국제협약이고 국제규칙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건 터지면 결국에는 판사님한테 재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한국 법원 갈래, 미국 법원 갈래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무역계약서에는 준거법 조항 내지는 재판 관할 조항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재판 관할 조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법원 가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해놓는 거고요. 준거법 조항은 뭐냐면 이 계약의 어떤 기준이 되고 적용이 되는 법을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으로 하겠다는 게 준거법 조항.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가버닝 로잖아. 쉽게 말하면 지배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ISG에 규정 안 하고 있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정 안 되면 너네 무역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무역계약 체결할 때 준거법 정했을 거 아니야. 준거법으로 정해. 그 준거법으로 정하란 말은 그 준거법이 되는 법의 판단을 받으라. 만약에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영국법, 뭐 SG 그거에 적용을 받거나 영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요. 재판 관할 조항하고 물론 제가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준거법 조항과 재판 관할 조항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준거법은 미국 법인데 재판 관할은 한국 법에서 하면 한국 판사님이 미국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준거법하고 재판 관할은 거의 같이 가요. 거의라는 표현을 쓸게요. 혹시 세상에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이상하게 체결해가지고 뭐 준거법은 미국 법인데 뭐 재판 관할은 일본에서 하고 이렇게 하려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럼 막진 않아. 막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 일본 법원에 가가지고 미국 법으로 재판해주세요. 그런 무슨 뭐 오마카세도 아니고 무슨 법을 골라서 재판장한테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네.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슬라이드 아직 하나도 다 못 나갔는데 한 10분 설명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합의한 경우에 합의한 대로 한다. 이 말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 내용들을 당사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게 없게 됐을 때 CISG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CISG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무역계약에서 이 계약 내용에 정하지 않은 사안은 준거법원에 가서 결정받잖아. 그런 식으로 결정을 그 계약서에다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존중. 그거 존중.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해놨을 수도 있어. 그거조차도 안 해놨으면 CISG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어떤 준거법에 따른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정해서 무역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품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왜 정해야 되느냐. 미리 안 정하고 시작하면 무조건 싸워. 여러분들 게임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롤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지금 생각해봐요. 윷놀이 뭐 윷놀이는 그래도 약간 이게 이제 표준 룰이 있는 것 같은데 고스톱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룰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거 안 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비강을 강팔 때 뭐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건지 그 게임 안 정하고 시작하면요 분명히 싸움돼요. 몇살 잡고 싸우면 돈 내기 경우에 그렇잖아요. 게임 시작할 때 다 정해놓고 강을 팔면 뭐 얼마 다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무역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을 어떤 품질로 거래할지를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거래가 이행이 되면 무조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첫 줄에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거래 조건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그 말 있잖아. 이거 안 정하고 거래 시작하면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청류 아까 승낙할 때 거래 회의할 때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품질은 이거다 라고 정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품질에 의한 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품질을 결정합니까? 무역 거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샘플을 이용. 견본. 샘플을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요거대로 만들어줘.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줘. 깔끔해. 깔끔해. 네. 그래서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서 약정하는 방법. 그래서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것인데
근데 요거는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 밑에 영어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fully equal to sample. 재봉성까지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공산품은 사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위험해.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considered as being above equal to sample.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좀 애매모호하지만 너무 확정적이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의 견본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 뭐 매도인 견본, 매수인 견본 나오는데 이거는 심플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보내주면 매도인 견본이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보내주면 매수인 견본이고 뭐 그건 그렇고. 자, 원견본이 있어요. 원견본은 뭐 누구한테 보내든 보통 이거대로 만들어 달라. 아니면 이거대로 만들어 줄게. 이거죠. 근데 카운터 샘플도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오퍼랑 카운터 오퍼 그 개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보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 시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반대로 다르게 해서 보내줘. 그런 식으로 원견본과 대응견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관견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쉬워요. 나중에 사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품질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놓고 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자, 제3견본인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수출자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출자 따로, 제조업자 따로, 수입자 따로. 그러면 제조업자가 보내주면 이거는 무역거래의 대상이 아닌 제3자가 보내는 거죠. 그거를 제3견본이라고 하고요. 선적견본이 있는데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돼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수출한다. 그러면 1001개를 만들어서 1000개는 선적하고 1개는 뭐예요? 따로 빼서 요렇게 만든 거 1000개가 니한테 간다라고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뭐 무역 거래를 하는 당시에 견본으로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고 선적했어.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야, 요렇게 생긴 거 갈 거야. 뭐 이런 게 선적 견본입니다. 대충 개념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견본에 의해서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거 말고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느냐. 대표적인 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죠. 트레이딩, 상표 그 자체가 품질이에요.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명품들, 그죠? 그거 자체가 브랜드. 그 다음에 규격에 의한, 물론 짝퉁 있죠. 짝퉁, 우리가 그거는 뭐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 규격에 의한 매매. 여러분들 그 글로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어떤 규격 같은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리안 스탠다드라든지, 뭐 국제적으로 ISO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게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에 의한 매매. 거래 대상하는 물품의 어떤 스펙, 정확한 스펙,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이건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는 물건들의 경우에 이거 잘 안 써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박이라든지 철도 차량이라든지 퓨처 구스, 그러니까 미래에 만들 물건 같은 경우에 이미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스펙을 보내는 거예요. 명세서나 설계도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 걸 통해서 거래의 품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품에 의한 매매에 있습니다. Sales by Stand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컨셉이 그거라고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서 만드는 것들은 샘플을 보내든 상표를 찍어든 규격을 맞추든 국제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춰서 만들어내든 뭐 아니면 명세서를 보내든 하면 돼요. 공장에서 만드는 거.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농산물 이런 거. 농산물의 설계도 보낼 수 있나요? 농산물의 샘플 보낼 수 있나요? 샘플 보낼 수는 있지. 농산물의 샘플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농산물의 샘플이라는 건 적어도 뭐야?
작년도 수확품 아니야? 작년도에는 농사가 잘 됐을 수도 있잖아. 올해 농사와 작년 농사, 내년도 농사 다 다르죠. 사과가 올해 나온 사과와 내년도 나올 사과와 지난해 나온 사과가 다를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이제 바로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뭐 사과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올해는 아마 사과 맛이 없을 거예요. 합리적인 추론. 왜?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농산물의 품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농산물처럼 미래에 수확할 예정인 물품이나 아니면 생선, 물고기 품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샘플로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품의 어느 정도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표준품을 내세워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는 게 페어 에버리지네. 중품 쉽게 말하면 중간뛰기 그걸로 거래한다. 곡물이든 면화나 과일이나 강물, 차 이게 위험 부담이 없겠죠. 왜냐하면 물품의 품질이 이런 어떤 뭐 곡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의 품질이 아웃스탠딩하다. 아웃스탠딩 안 하고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수확을 했는데 그런 물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중등 품질을 하고 판매 적격 품질, good measurable quality라는 게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팔아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목적지 도착해서 수입한 사람이 소비자한테 저것도 팔 수 있는 거 갖다 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오죠. 이거를 품질 조건으로 삼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팔아 먹을 수 있게 해줘. 이걸 쓰는 게 주로 목재, 어류, 냉동어류 이런 거. 그 다음에 보통 품질 조건이 있습니다. Usual Standard Quality인데 요거는 이거를 이 물품들의 퀄리티를 검사하는 표준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연화, 커튼, US 커튼 그거는 자기들 품질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뭐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면화보다 가격도 높고 퀄리티도 우수해요. 왜냐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수준에 맞는 걸 거래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퀄리티의 면화가 온다.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Usual Standard Qualit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매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명했습니다.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언제 배웠어요? 2주 전에 배웠어요. 창고 지어놓고 한국에 물건 갖다 놓고 부산항에 물건 갖다 놓고 거래하는 거.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뭐라 그랬죠? 물건 사는 사람이 창고 와가지고 물건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점검 매매. 내 눈으로 내가 살 물건의 품질을 내가 체크할 수 있다. 자, 이게 점검 매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을 결정하는데 품질의 그 결정 시기란 말이 나오는데 품질의 결정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국제 운송을 수반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을 수반하게 되면 보통 뭐 미주 도선회 같은 경우에는 뭐 12일, 14일, 유럽은 조금 더 걸리고 이런 기간, 장기간의 해상 운송을 수반을 하게 돼요. 물론 항공 운송을 하게 되지만 항공 운송을 하는 물품은 그 수량이나 품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수출품 중에 뭐 반도체나 휴대폰 이런 거나 뭐 비행기 태워서 수출을 하지. 바이오, 제약 물품이나 이런 거나 수출하지. 뭐 중후장대형인 중공업에서 만들어지는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제품이라든지 뭐 가전제품 중에서도 좀 부피와 사이즈가 좀 큰 애들 있죠. 냉장고나 이런 것들. 냉장고 뭐 한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해상 운송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해상 운송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공산품의 경우에는 품질 퀄리티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상 운송을 하게 되면 선적할 때의 품질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물품의 퀄리티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뭘 결정
설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역거래 대상 물품을 정하는데 품질을 정하는데 그 품질의 기준이 선적 시점이냐 양육 시점이냐.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선적 시점의 품질을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고 나서 선적 후에 해상 운송 도중에 퀄리티가 떨어져도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 물건 파는 사람. 반대로 양육 품질 조건은 목적지,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퀄리티가 기준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해상 운송 도중에 퀄리티가 떨어지면 누구 책임? 수출자 책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뭐 길게 쓰여 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품질을 선적 시기의 기준으로 정할 거냐, 양육 시점의 품질로 정할 거냐. 그 기준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커텀스상의 F, C, FAQ가 해당이 된다는 게 나와 있고 뭐 인커텀스의 D 조건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적 품질 조건을 썼을 때 누가 유리하냐. 양육 품질 조건을 썼을 때 누가 유리하냐. 선적 품질은 무조건 수출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선적 시점에만 괜찮은데 배 타고 가다가 먼 일 나도 내 알 바 아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자,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 곡물은 이게 주로 곡물을 크게 수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미국, 아니면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도 이제 곡물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곡물의 경우에 좀 이 품질 결정 시기가 좀 전통적으로 좀 다른 걸 씁니다. 첫 번째 테일 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TQ라고. 이게 선적 품질 조건. 곡물의 선적. 그 다음에 라이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호밀인데 호밀밥. 그거 할 때 물품이 도착 시에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변상을 했어요. 그게 즉슨 뭐예요? 양육 품질 조건. 양육. 밑에 C 데미지드 있어요. SD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적 품질인데 해상 운송 도중에 바닷물에 의해서 품질이 하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만 매도인, 수출자가 부담해주는 중간 타협을 본 거죠. 그래서 테일, 케일, 라이터, SD 이렇게 나뉘었다. 자, 그럼 이러한 품질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심사하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 보통 매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매수인도 직접 하지 않고 공인된 제3자의 감정 보고서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해서 볼게요. 수량. 자, 물품의 수량.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몇 개를 거래할 것인지, 얼마를 거래할 것인지 정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신용장을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UCP 600에서 지들 나름의 이 수량과 관련해서 뭐 가부족 용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건 그거에 따르면 되고 합의가 없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러니까 넌센스긴 해요. 넌센스인데 이 규정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 시작할 때 설명했습니다. 품질이나 수량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중량 단위로 할 수 있고 용적 단위로 할 수 있어요. 용적은 뭐죠? 부피. 쉽게 말로 중량은 무게. 그래서 보통 이제 미터법을 쓰는 대부분 미터법을 쓰죠. 어느 나라 빼고 영국하고 미국 빼고 영미권 빼고는 다 미터법 쓰지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 메트릭 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메트릭 톤 돼 있잖아요. 프랑스계 톤. 프랑스계 톤인데 사실은 영미권 빼고 다 나머지 전 세계 국가들이 쓰는 미터법. 미터법에 따라서 메트릭 톤 하면 뭐야? 1000kg죠. 1000kg. 이걸 많이 쓰죠. 근데 영국이랑 미국은 여러분 들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파운드. 길이 다니도 이상한 거 써요. 인치, 피트, 야드. 그거에 따라서 영국에서의 말하는 1톤은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1016이 되고요. 미국에서의 1톤은 907kg. 이거 조심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요새도
미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미터법으로 표시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자, 부피 세제곱미터라고 해요. 큐빅미터. 미국 사람들 쓰는 거 있겠죠? 세제곱피트. 자, 여러분들 기름 단위 할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배럴, 갤런, 리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건 리터죠. 1.5리터, 1리터. 그렇죠? 뭐 액체 단위는 주로 기름 같은 걸 셀 때 몇 배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곡물의 경우에는 뭐 이 부피를 재는 부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자, 개수 1개, 2개, 3개, 4개 그렇게 하죠 보통. 근데 간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다. 원더즌 12개, 원 그로스 12더즌 12더즌이라서 12 곱하기 12 합니다. 근데 뭐 스몰 그로스, 그레이 그로스가 있어요. 이거 뭐 그렇게 뭐 아무튼 그래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보면 될 것 같고, 포장 뭐 포대, 몇 배, 몇 배럴, 뭐 몇 번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무역거래. 뭐 길이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천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야드나 인치 같은 거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또 이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TEU, FEU 20피트 컨테이너냐 40피트 컨테이너냐 이런 어떤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정확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뭘 쓰던지 간에 포장 단위가 있고 개별적으로 몇 개 셀 수 있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100상자면 100상자, 90상자면 90상자. 그게 좋지. 대략 90개.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벌크 카고에 있어서는 얘들을 몇 개라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좀 조심해요. 얘네들 주로 어떤 거냐? 벌크 카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곡물, 강석, 석유 이런 것들. 그거는 몇 개라고 할 수가 없죠. 곡물, 쌀 몇 톨 셀 수 있어요? 없지. 밀가루는 가루잖아. 가루 뭐 분말 단위로 뭐 개수 셀 거야? 네. 어렵죠. 그래서 이런 벌크 카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CP 600을 쓰게 되면 UCP를 쓰게 되면 따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이나 이런 데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인정해줘. 운송 도중에 수분을 머금거나 아니면 운송 도중에 조금 증발되거나 날아가거나 할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의 가구족을 반영을 한다. 벌크 가구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중량의 경우에는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쉬워요. 포장을 포함하느냐, 포장을 포함하지 않느냐. 포장을 포함해서 무게재면 총중량이고요. 외포장재를 빼고 세면 순중량이고요. 진짜 내포장지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 안에 진짜 내용물, 순수한 내용물만 재면 정미중량. 근데 뭐 정미중량까지라는 표현을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net weight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건 이제 포장재 빼고 무게 이런 것들로 결정한다. 자, 그다음에 수량의 결정 시기. 이것 또한 아까 품질의 결정 시기하고 똑같아요. 어느 시점에 몇 개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 중간에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의 결정 시기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로스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매도인이 책임지느냐? 매수인이 책임지느냐? 매도인이 책임지려면 양육 품질을 해야 될 것이고, 매수인이 책임을 질 거면 선적 품질 조건을 해야 된다. 선적 수량 조건, 양육 수량 조건을 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벌크 카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부적 용인이 행해질 수 있는데 꼭 이런 벌크 카고가 아니더라도 벌크 카고 아니라 일반적인 공산품 박스 단위로 셀 수 있는 애들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허용해주자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계산 수량 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s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이 싫으면 이건 안 쓰면 돼. 물품의 수량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수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고,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돼. 계산 수량 조건은. 그래요. 그래서 왜 쓰기 싫으면 안 쓸 수 있냐면 물품의 금액이라든지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그러니까 수량뿐만 아니라 수량에 연동되어지는 금액도 같이 가는 거야. 거기에 무슨 표현을 쓴다? 앞에다가 약 about이나 approximate를 쓰게 되면 10% 가부적을 요구합니다. 100개라고 하면 90개에서 110개까지. 오케이. 이 뜻이야. 이거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싫고. 근데 밑에 가부적 용인 조건은 이거는 UCP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보통 이런 물건들 가부적 용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벌크 카고 유류, 강물, 곡물 이런 것들을 국제 무역을 하는 거래 당사자들은 알아요. 이거 필수 불가결하게 운송 도중에 조금씩 준다. 기름 같은 거 증발합니다. 휘발유 여러분들 그 휘발유 할 때 휘발이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놔둬도 조금씩 날아가. 그러면 조금씩 날아간다는 얘기는 즉슨 뭐예요? 조금씩 준다는 거야. 아무리 운송을 잘해도 조금씩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부적 용인 조건을 씁니다. 그래서 UCP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UCP 제30조에 따라서 5%의 가부적을 허용을 하고요. 꼭 UCP, 신용장을 쓰지 않더라도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 중에 자기가 거래하는 품목이 이런 벌크 화물이라고 하면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가부적 용인 허용. 그래서 간행적으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 것이다. 언제 결제할 것이다. 어떤 통화로 결제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부분. 이거 합의 안 하고 무역 거래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금 결제의 방법을 볼게요. 첫 번째, 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하는 방식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캐시 윗 오더.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주문과 동시에 돈. 직역하면 뭐예요? 주문하면서 돈 주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자, 두 번째, CA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가 against예요. 뭐에 대한 against냐? 다큐먼트예요. 캐시 against 다큐먼트.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 돈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고. 서류 주면 돈 줄게. 서류 주면 돈 줄게. 이거는 수출국에서 이 그림을 내가 넣어놨나? 그림을 빼놨나? 안 넣어놨구나. 서류에 대해서 서류 아마 뒤에 저 결제 파트에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우리 무역 결제 파트 공부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 수출국에서 선적을 하고 선화증권이 나오면 그 선화증권과 교환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COD 있습니다. 이거는 수입국에서 이루어져요. 캐시 온 딜리버리. 배달 오면 돈 줄게. 물건 오면 돈 줄게. 딜리버리가 돼서 딜리버리 된 물건을 보고 돈을 줄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겠다. 현금을 주겠다는 걸 갖고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자, 신용장 주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역 결제 파트에서 신용장 주심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신용장이 됐든 주심 방식이 됐든 일종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결제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결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송금 수표, 우편 송금한 이런 것들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우편 송금한 글쎄요. 나도 안 써봤어. 이거 쓴 거는 여러분들 부모 세대나 써봤죠. 우편 송금. 이게 뭐냐면 실제로 거액의 돈을 붙이기가 힘들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돈 보내주는 사람이 우체국 이쪽에다 돈을 맡겨서 저쪽 우체국에서 돈 찾아가는 그런 방식. 요즘에 이런 방식을 안 쓰죠. 근데 세 번째는 전신 송금한 TT. 계좌이체. 이게 계좌이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오늘. 신용카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용카드도 뭐 한도나 소액 거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쓸 수 있겠지. 근데 기업과 기업 간의 엄청난 대규모의 거래에 카드 결제를 3억 원치 카드 회사에서 놀래서 전화 오지 않을까? 개인이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한 번에 긁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이 넘어가는 카드가 있을까? 없어요. 없어. 바로 신용에 카드에서 놀래가지고 전화 올 거야. 아무리 그 정도로 대한민국 0.0000001% 해당이 돼서 진짜 블랙 골드 카드 갖고 있어도 한 번에 그 정도 금액을 긁을 수 있는 카드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국제거래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어떤 해외 직구나 전자상거래 같은 데서 소액 규모의 결제를 하는 것은 쓸 수 있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쓰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가 중요할 수 있죠. 방법이 여기 있으면 시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이 있는데 선지급은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돈 먼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돈 먼저 주는 거. 선불. 후지급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외상이. 동시지급이 있는데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이 동시이행, 컨커런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진짜 리얼 타임으로 세임 타임에 누구는 물건 주고 누구는 대금 주고를 할 수가 없어. 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본 메커니즘은 컨커런트 하라고 돼 있는데 same time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동시지급이라고 하느냐? 적어도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뭔가 연계되어 가지고 뭔가 그래도 양쪽이 동시 이행된다.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앞에 있는 선지급은 확실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 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선적인 기준이 되겠죠. 선적인 기준이 되겠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해서 선적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을 줄 것이고, 뒤에 후지급은 한참 뒤에,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보내고 난 한참 뒤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시지급은 same time이 일어나기 어렵다. 컨커런트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동시이행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기 CAD, COD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에 LC 중에서도 at site 그리고 추심 중에서도 DP가 해당이 될 것이고, 후지급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유산세 LC. 이제 이게 기한부, 한국어로 하면 기한부 LC, 기한부 신용장, 유산세 LC, 그리고 DA, 그리고 오픈 어카운트가 후지급이 될 것이고, 앞서 배웠던 TT나 아니면 캐시 윗 오더가 선지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 있어요. 가격 조건. 앞서 우리가 결제 조건은 페이먼트였고, 어떤 방식
방식으로 결제를 할지에 대한 이슈였다면 가격 조건은 말 그대로 얼마에 할 거냐.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표시 통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US 달러로 할 건지 유로화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은 통화의 안정성이나 교환성이나 유동성 등을 고려해서 US 달러로 하죠. US 달러로 많이 하죠. 물론 뭐 유로 하나, 일본 엔 하나, 뭐 중국의 위안 하나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빈도는 굉장히 적을 것이고 US 달러로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이 왜 미국입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기름 살 때 US 달러로 결제해요. 그게 가장 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US 달러 아닌 통화를 갖다 주고 기름 달라 하면 기름 안 줍니다. 뭐 그런 것들. 자, 매매 가격의 산출 근거 얼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수인한테 내가 물건을 파는데 얼마를 파는가를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밑에 여기 5개의 박스가 있어요. 적어도 요거 5개 정도는 고려해야 돼요. 원가, 내가 만드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본 원가, 물류 비용은 뭐예요? 운송 비용이죠. 운송 비용. 보험료도 만약에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선적 비용, 국내 운송 비용, 은행 수수료, 뭐 결제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게 뭐 송금 방식이 되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US 달러로 오거나 뭐 이렇게 바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환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등등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행정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을 하는 데는 뭐 수출 관세를 부담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검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비용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뭐 수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세나 이런 것들 부담을 하겠죠. 그리고 마진 공짜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물품의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격 조건에 대한 정형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인커텀스를 공부하게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형거래 조건, 소위 말하는 인커텀스를 가지고 이게 가격 조건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볼게요. 여기 뒤에 보면 하나의 제가 그 상업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예시를 들었는데 뭐 대충 쭉 적혀 있어요. 디얼서 해가지고 뭐 너랑 거래해서 뭐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 벨체인 커넥터라고 되어 있죠. 브라스가 그 항동이죠. 브라스가 항동이고 항동제의 항동제 그냥인 것도 있고 로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원시적인 그런 뜻이잖아. 근데 밑에는 브라스인데 크롬 플레이트, 크롬으로 뭘 입혔나봐, 플레이트를 했나봐. 그거에 그런 어떤 벨체인이나 커넥터를 거래를 한대. 퀀티티가 나오죠. 수량. 뭐 이거 뭐 PC에서 뭐 100개 뭐 이렇게 하나봐. 100m 이거 100m 같은데? 벨트니까 100m겠네. 그렇죠? 100m. 자, 근데 가격이 나와요. 유닛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골뱅이 쳐져 있고 US 달러에 6.14, 8.17, 5.56.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세에 보면 벨체인 앤 커넥터 되어 있고 플러스 한 다음에 100BA, 101BA 이게 뭔가 규격 같은 거겠지. 우리가 지금 벨체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물품을 하는데 품목이나 규격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 규격에 따라서 아마 벨체인이기 때문에 미터일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100m당 US 달러로 6.14불이죠. 6.14불. 그래서 곱하기를 하니까 614불이죠. 오른쪽에 어마운트. 그러면 이게 유닛 프라이스를 하면서 단가를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CIF예요.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6.14
CIF 6.14. 자, CIF 가격으로 6.14야. FOB로 만약에 거래했어요. 이 거래 당사자들이 이거 벨체인에 대해서 100m 벨체인에 대해서 거래를 했을 때 여기 단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지. 나도 몰라. 근데 확실한 건 6.14보다 싸겠지. 왜 싸요? 왜 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0이라 칩시다. 여기서 0.14불의 차이가 왜 날 것 같아요? 매도인이 땅 파서 공짜로 운송해주냐 이거. 이 운송비 CIF잖아. 보험료. 어떡할 거야? 자기가 그냥 순수하게 부담해? 그렇게 순진하게 거래해가지고는 당장 내일 망해. 어떻게 해야 돼? 팔아먹는 사람한테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뭘로? 가격으로. 그렇지 않아요? 택배 생각해봐요. 당근. 왜 반값 택배? 너도 반, 나도 반. 운송비 그거 공짜로 해주면 안 돼? 아니 뭐 250원이면 공짜로 해주겠다. 2,500원이잖아. 아깝다면 아깝고 안 아깝다면 안 아까운 돈이잖아. 네. 그거잖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거래 조건을 CIF가 아니라 DAP로 했다. 얼마겠어요? 무조건 비싸지 않을까? 이거보다. 뭐가 더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CIF하고 DAP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CIF는 뭐예요? 여기서 사고 나면 누구 책임? CIF에서. 운송 도중에, 해상 운송 도중에 사고 책임 나면 누구 책임? 매수인의 책임. 인건텀스에서 배울 거예요. 인건텀스에서 배울 건데, DAP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CIF보다 어떤 내륙지, 목적지의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매도인이 더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 강의절에. 인건텀스 사전 제작 영상에서 볼 건데, 매도인의 부담이 점점 커져요. 여기 육상운송료, 그리고 운송비 보험료, 그리고 만약에 EXW를 하게 됐을 때 아마 5달러 얼마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인컨텀스에 대한 스포일러긴 한데, 인컨텀스에 가보면 규칙이 딱 11가지가 있어요. 그 11가지 규칙은 차이점이 왜 있냐면,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달라. EXW부터 이쪽 끝에 DDP까지 오는 데 있어서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매도인이 할 일이 적은 데서, 그러니까 매도인이 해야 될, 수출자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적은 데서부터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은 DDP에 올 때까지 매도인이 해야 할 일과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옵니다. 대표적으로 FOB와 CIF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FOB의 경우에는 수출자 입장에서 그냥 본선을 선적하면 끝. 근데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비와 보험료를 매수인을 향해서 대신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 대신 내준다는 그 돈을 그냥 자기 돈으로 해주고 말 거냐는 거예요. 안 그렇지. 전가시키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당근 거래를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물건 받아가겠다는 사람한테 2,500원을 안 받잖아. 근데 택배로 보내달라는 사람한테는 뭐 해요? 후불로 보내잖아. 택배비를. 그러면 똑같은 물건, 이 베일 체인을 거래하는 사람도 똑같은 물건인데 거래 조건을 저기가 CIF가 아니라 저기가 FOB였다면 저 금액을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인컨텀스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인컨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건이 인컨텀스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어.
인커텀스는 만든 목적이 매도인은 무엇을 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할지를 국제상업회의소가 하나의 플랫폼처럼 하나의 틀로서 만들어서 준 거야. 당사자들 거래할 때 미주얼 고주얼 다 정해서 거래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너네들끼리 세부적인 사항 결정 다 하지 말고 FOB를 써라. 그러면 그 FOB에 매도인은 뭐뭐뭐뭐 하고 매수인은 뭐뭐뭐뭐 하는지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ICC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와보니까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 각 어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가격이 달라져요. 똑같은 물건이 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예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내가 무슨 생물학자도 아니고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인커텀스가 먼저 만들어졌어. 근데 인커텀스를 쓰다 보니까 인커텀스 11가지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을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럼 닭이 먼저네.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남은 지금 무역 거래의 조건 중에 제가 일부러 8개가 있는데 4개만 했어요. 그래서 남은 4가지와 그리고 인커텀스를 우리 사전 제작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